손가락 끝이 기억하는 비밀번호를 수십 번 눌러보았지만 현관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가방과 아내의 영정 사진이 여보! 진흙탕물에 젖은 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라고? 아들 내외는 나를 지방 조그만한 고시원으로 쫓아냈습니다. 내 자식이 괴물이 되었다면 이 애비가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줌마. 띠리릭 띠리릭 삐비빅.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아파트 복도. 차가운 금속 도어록이 내뱉는 거절의 신호음이 날카롭게 고막을 찌릅니다. 손가락 끝이 기억하는 비밀번호 6자리. 수천 번, 수만 번을 눌렀던 그 번호를 다시 눌러보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피땀과 청춘이 서린 이 32평 아파트가 이제는 나를 이방인 취급하며 거대한 철벽이 되어 서 있습니다. 당혹감에 젖은 채 엘리베이터 옆 분리수거장으로 눈을 돌린 순간 나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흙탕물에 젖어 나뒹굴고 있는 낡은 천 가방들, 그리고 그 오물 곁에 쓰레기 봉투와 함께 버려진 내 아내의 영정 사진. 30년을 함께 살다 먼저 떠난 아내의 미소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이라 믿고 내어준 그 집 한 채가 내 자식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괴물을 깨우는 가장 맛있는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끌이니 뭐니 하지만 제 시대의 집 한 채는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저는 독일 탄광의 광부였습니다. 지열이 40도에 육박하는 지하 1000m 막장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를 기어다니며 석탄 가루를 마셨습니다. 콧구멍에서 검은 가루가 나오고 눈만 겨우 하얗게 보일 정도로 온몸이 시커매져도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에게 보낼 송금 수표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뒤에는 중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서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철근을 날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제가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겠다. 비바람 걱정 없는 튼튼한 내 집 하나는 남겨주겠다. 그렇게 40년을 전국 8도 건설 현장을 돌며 반장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이 거실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야. 우리 진수가 여기서 장가도 가고 우리 손주도 보겠지? 아내의 그 환한 웃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성정 같던 집이 자식의 욕심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저에게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영이가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던 녀석들이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식사도 부실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희랑 같이 살면서 저희가 해드리는 따뜻한 밥 드시고 손주 재롱도 보셔야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한데 노인 혼자 살면 위험해요. 며느리는 제 거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독한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내느라 제가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이 집을 저희한테 부담부 증여로 미리 넘겨주시면 증여세도 엄청나게 아끼고 그 돈으로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용돈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면서 왕처럼 모실게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미리미리 증여한대요. 아버지 재산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올 건데 미리 좀 힘을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들은 저를 위해 효도 서약서라는 것까지 정성스럽게 적어왔습니다. 아버님을 평생 극진히 봉양하며 별도의 독립된 방과 식사를 제공한다.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료비는 전액 자녀가 부담한다.
이 집의 실질적 주인은 아버님임을 인정하며 거주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계약서를 봐온 짬밥이 있어 왠지 모를 불안함에 그럼 공증인 사무소 가서 도장 찍자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군요. 아버님 서운하게 무슨 이런 걸. 자식 못 믿으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의 법리를 명시한 계약서에 공증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옥에서 건져줄 단 하나의 밧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일주일 뒤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왕처럼 모시겠다던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나오기만 하면 코를 막았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나는 그 노인 냄새 때문에 애들이 거실을 못 나와요. 사람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정말 답답하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쓰신 컵은 따로 삶아야 하니까 싱크대에 두지 말고 그냥 방에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말은 나중에 하겠다였지만 결국 그 말은 내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금지령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퇴근해서 돌아와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수야, 오늘 회사 일은 어땠냐? 라고 물으면 아버지, 저 피곤해요.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우리가 이 집 대출 이자 내느라 얼마나 허리가 휘는지 아시냐고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내가 준 집인데 왜 자기들이 이자 때문에 고생한다고 저에게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은 첫 달에만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엔 100만 원, 그 다음 달엔 30만 원. 나중에는 애들 학원비가 50만 원이 올랐어요. 아버님은 기초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쓰세요 라며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가면 며느리는 들으라는 듯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작정이신가 봐. 정말 징글징글하다. 손주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는지 손주는 저를 보며 할아버지 냄새나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방 근처에도 가지 말래라며 도망쳤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이 이제는 쇠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허락도 없이 이 집을 담보로 3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안방을 자기들이 써야겠다며 제 짐을 베란다 옆 창고 같은 골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방은 난방 배관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입김이 나오고 벽면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낡은 솜니불 한 장에 의지해 밤새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노구의 몸으로 찬 바닥에서 자는 것은 칼로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너무 추워 거실 보일러 온도를 살짝 올리자 며느리가 자다 말고 튀어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지금 가스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노인네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원래 추위 안 타는 거 아니에요? 제발 돈 좀 아껴 쓰세요. 우리가 아버님 모시고 사느라 등골이 휘어요. 아니, 며느리가 나를 모신다고요? 제 집을 뺏고 제 밥을 뺏고 제 존엄까지 뺏은 놈들이 저를 모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어두운 골방에서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뱀을 키웠어. 우리 집이 아니라 뱀굴을 만들었어.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진 그 비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1,000원짜리 채소라도 사서 제 손으로 밥이라도 한 끼 지어 먹으려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 분리수거장. 그곳엔 제 40년 인생이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목숨 걸고 탄광을 누비던 시절의 일기장, 사우디의 모래바람 속에서 아내에게 썼던 빛바랜 편지들, 그리고 빗물에 젖어 미소가 번진 아내의 영정사진. 그 사진 위에 누군가 뱉은 가래침과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튀어 있는 것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선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비밀번호 누르지 마세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저희 사업 망해서 이 집 팔고 이사 가요. 아버님 짐은 여기 고시원 주소 적어놨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거기 공기 좋고 근처에 산도 있어서 노인네들 살기 딱 좋대요. 자꾸 벨 누르시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인터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들 진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며느리의 독설 뒤에 숨어 있었겠지요. 저는 빗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 노인네 술 마셨나봐. 더러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1.5평. 창문도 없는 방. 옆방의 기침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욕설을 내뱉는 곳.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방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서 발견되겠구나. 무연고 노인으로 처리되겠구나. 그 공포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저 괴물들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최소한 짐승으로라도 살게 하지는 않겠다. 저는 며칠을 알아놓은 끝에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공증된 효도 계약서와 그동안 제가 모은 모든 기록을 꺼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싸움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보낸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324통, 제가 골방에서 추위에 떨며 찍어둔 온도계 사진, 통장에 30만 원씩 찍히다 끊긴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빗속에서 쫓겨나던 날의 아파트 CCTV 영상과 쓰레기장에 버려진 짐 사진을 모두 챙겼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이강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쓰레기 취급하는 이 비정한 세상에 법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더군요.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이건 명백한 부담부 증여 해제 사유입니다. 특히 공증까지 받아두신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참교육의 첫 단계는 부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소장을 받고도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저를 만나자 며느리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치사하게 돈 몇 푼 가지고 자식을 고소해요? 동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네. 당장 취하하세요. 아니면 우리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정 안에서 판사에게 제 진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집을 되찾아 호의호식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의 영정사진이 쓰레기 봉투 옆에서 빗물에 젖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라는 것을요. 이 소송은 제 자식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회초리입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아들의 변호사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고시원으로 옮긴 것이며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화일 뿐 부양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훈 변호사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터졌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제 골방 문 앞에서 내뱉었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제가 추위에 떨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노인네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내가 이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 명에 넘겼으면 조용히 죽어 지내야지. 법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전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독일 탄광에서 마신
석탄 가루와 중동 사막에서 마신 모래바람이 이 집의 시멘트가 되었음을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으로 재산을 가로채고 그 부모를 비오는 날 길거리로 내몰고 영정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진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을 넘어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파괴한 것입니다. 판결은 통쾌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즉각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진정한 참교육은 판결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그 집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에 쏟아부어 날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원인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저에게 돌아오자 아들이 받은 대출은 무담보 채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은행은 즉각 상환 압박을 가했습니다. 담보가 사라진 대출금 3억 원을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자 아들의 사업체는 가압류되었고 아들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외제차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제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랬지? 공기 좋은 고시원 노인네들 살기 딱 좋다고. 나도 그곳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많은 걸 배웠다. 이제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배우고 오너라. 자식 앞길 막지 말라고 했지? 나도 이제 내 앞길 가련다. 아들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들을 원망하며 싸우다 가출해버렸고, 아들은 낮에는 인력시장을 전전하고, 밤에는 술로 세월을 보내며 제가 있던 고시원보다 더 낡고 좁은 지하 단칸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학적으로 말하는 호혜성의 파괴에 따른 사회적 징벌이자 현대판 고려장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가 처음 이 집을 샀던 날 아내와 기뻐하며 정했던 그 번호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가장 빛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걸었습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사진에 묻었던 오물을 닦아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해. 우리가 지킨 이 집에서 이제 정말 편히 쉬자. 하지만 저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처분하여 작은 빌라 2채를 샀습니다. 한 채는 저의 여생을 위해, 나머지 한 채는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해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뺏긴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였기에 그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곳에서 변호사님들과 함께 매주 시니어들을 위한 효도 계약서 작성법과 자신을 지키는 법적 상식을 강의하며 가장 당당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빛납니다. 자식의 눈물을 믿지 말고 법의 도장을 믿으십시오. 자식의 효심은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유통기한이 시작됩니다. 효도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식을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식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방어벽을 쳐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으십시오. 증여보다는 유증을 활용하십시오. 내가 죽기 전까지 명의는 절대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 너 거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절대 올인하지 마십시오. 자식 공부시키고 장가 보낸다고 당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는 것은 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부모를 우습게 봐도 된다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 즉시 기록하십시오. 노인네가 냄새난다. 언제 죽냐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당신의 집을 되찾아올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당신만의 경제적 무기를 끝까지 쥐고 있으십시오. 돈이 효도를 만들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효도도 사라지는 것이 비정한 현실입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당당하고 힘이 있어야 자식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희생하는 부모보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배신은 타인이 주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힘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차가운 경종이자 뜨거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